어딘가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역의 집회, 농성장, 캠페인 정보를 이슈에 직접 올려주세요. 영화제, 공부 모임, 지역 모임, 정보를 공유하세요. 12월에는 박근혜 게이트, 세월호, 위안부, 한일 군사협정 5개 이슈를 다룹니다. 이슈는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존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여하다. 이슈. 검색창과 페이스북에서 이슈를 검색해주세요. 이슈 관련 내용이 이 에피소드 후반부에 나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방송들 중에서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만 듣는다는 분이 메일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이름만 소개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반갑고요. 저는 푸른나무입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미용사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7시간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용사가 박근혜 머리를 해주느라고 90분을 지체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일단 지금 시간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보도 매체들마다 언제 미용사가 들어가서 언제 나왔느냐 하는 그게 좀 약간 엇갈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이라고 하네요. 정송주, 네. 사진도 요즘에 돌아다니더라고요. SNS에. 네, 남편분은 저번에 있었던 총선에 인천 중구 동구 웅진군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하셨고요. 그 남편분이 토니앤가이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담점을 와이프인 정송주 이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청와대에서 부를 때마다 들어가서 머리를 말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그 틀어 올리는 머리가 90분이나 걸렸다라는 거에 대한 또 말도 안 된다.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넉넉 잡아 90분. 거기에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시간대별로 지금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요, 이거예요. 오전 10시에요. 김장수 실장이 세월호 첫 보고를 했다. 10시 30분에 해경 청장에게 구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다. 11시 23분에 김장수가 315명이 갇혀 있습니다라고 재보고를 했다. 12시에 박근혜가 머리 손질 미용사를 호출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1시간 전을 걸렸다. 그리고 3시에 중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방문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명백하게 세월호에서 미용사의 갑툭튀는 물론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또 다른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하나를 더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는 세월호 같은 것도요. 워낙에 많이 다루다 보면은 머릿속에 일종의 물리가 트인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싸게 맞을 매를 꺼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미용사를 불렀던 시간이 박근혜 7시간 전체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중에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 1시간 정도 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야. 사람들 디테일을 몰라요. 지금은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대? 뭐 보통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보통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매스컴은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줄이나 한 문장밖에 안 남는 게 현실이거든요. 박근혜가 머리 하려고 늦었대라고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런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느라고 뭐 성형수술 하느라고 구타하느라고 여러 가지들 중에 그래도 딴짓 안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려고 머리를 했다고 하는 인식 그 행위가 가장 싸게 먹히는 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이. 그런데요, 솔직히
머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회의 나가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머리를 빗고 나간다든지 뛰어나가면서 머리를 빗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든 뭐 남자분들이든 머리를 커트를 하시든지 앉아 계실 때 거기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같은 의미에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던 날 박근혜는 그냥 머리 했다라는 식으로 끝날까봐 후속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그 7시간 안에 있는 퍼즐을 맞추는 거라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한 정황이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걸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체가 다 호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부터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지점이에요. 일부러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했다. 이거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흐트러진 머리 연출하는 거 그냥 흐트러뜨리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이게 억상 어긴 거라고. 정말로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하려면 흐트러진 머리 손질하지 않은 채로 나오면 된다고요. 미용사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흐트러진 머리에는 자다 나왔다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용사가 그것을 쉴드 치는 용도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공식으로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네. 최민희 전 의원님의 트윗입니다. 참사 때 대통령은 5시 15분 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경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한 거 외엔 외부인 출입 없었다더니 미용사가 오후에 들어가 올림머리 했단다. 기소중지자가 박근혜는 참사 당일 오전 왜 출근 안 했나. 청와대 말은 콩으로 매주 순대도 못 믿음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윤정님의 트윗입니다. 제가 엄마라 그럴까요? 나라면 아이의 배가 침울하고 있다는데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할 정신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쓰겠습니다. 7시 30분 김영정의 뉴스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미용사, 이 양반 미용사를 정기적으로 데려다가 계속 출근시키면서 머리를 만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는 와중에 그 시간 그 타임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뱃속에 있고 아직 구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왜 구조하라고 지시를 바로 내리지 않았는가? 내지는 왜 구조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핵심인 거지. 미용사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어요. 대통령 머리 만지느라. 그게 20분이 걸리던 혹자는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9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2시간이 걸려도. 그런데 그 안에 지시를 확실히 내려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전원 구조하게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미용사 100명이 들어가서 머리를 만졌어도 상관은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청와대에 마약 게이트가 커져가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그 시간에 약 맞고 누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김장수가 일종의 퍼즐을 맞춘 측면이 있어요. 중국 대사로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장수가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저희들이 비판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장수였으니까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자기가 하나의 퍼즐 하나를 맞춰주는 비슷한 기자 간담회 비슷한 걸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한테 구조의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은 그것도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초에 처음부터 대응할 때 국회에서 세월호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 할 때 처음에 나왔던 저는 그 당시 2년 전에 자료가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대면 보고 하나도 없이 지금도 그 방송 한번 들어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대면 보고가 왜 없지? 그랬더니 그 당시 신병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서면 보고가 대면 보고라고 공문이라고 했던 그 장면까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대면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신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지연 시스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보고를 서류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신비님이 그 쉴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런 걸 잘 활용하는 정부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만드느라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에 한겨레가 낚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죠. 유경근 씨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오면서도 그래도 뭔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랐는데 지금도 머리 올리느라 써버린 90분 외의 다른 시간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라는데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애써왔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또 눈물만 흐르고 난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사는 굉장한 허탈감을 줘요. 차라리 마약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허탈하지는 않은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거는 한결가 좀 낚인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전히 네. 왜 안 구했는지. 그러니까 한겨레도 이거를 취재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어떤 제보를 받아요. 박근혜 머리를 만져주는 미용사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밖에서 미용사가 들락거려서 머리 만지는지 몰랐거든요. 청와대에는 박근혜 코디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비정규직인 청와대에 고용된 사람들이래요.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1-2시간이라도 들어가서 머리 만져주는 거는 어떤 취향이니까 뭐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당신은 꼭 청와대 직원한테만 머리를 만져야 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쓰기 나름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근데 한겨레 자체가 제보를 받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머리도 자르고 그러면서 신분 밝히고 취재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머지 시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서주호님의 트윗입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의 말입니다. 올림머리를 하려고 미용사를 불렀건 머리를 헝클리려고 미용사를 불렀건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구조하지 않고 죽였느냐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핵심이고 분노를 더 사고하는 거예요. 낚였든 어떤 근데 지금 그 TV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른 거를 좀 파헤쳐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좀 많은 아쉬움을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송주 씨는 지금도 청와대를 박근혜 머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미용사가 순순히 이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인터뷰가 나간 즉시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미용사를 대면할 정신이 있는데 서면 보고만 받은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용사 건에 대해서 일부러 실드를 치려고 만들었던 것이 어쩌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 까보기 한 1년 만에 굉장히 발전하셨네요. 추론이. 기자가 다 됐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인데요. 손 사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예, 마차 기자님. 청와대에 지금도 들락거리는 거 맞죠? 네. 지금도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머리 만지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박근혜에게 해가 되는 인터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한겨레가 가끔씩 이런 똥볼 차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욕을 좀 먹는다고요. 이상한 중립지키려다가 진보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아예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저 한겨레 비판주의자는 아닌데 가끔씩 보면은 헛똑똑이들이라는 표현이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지금 의혹 시리즈가 22번째, 3번째 방송 나갔지. 그전에 세월호 다른 뉴스만 200~300개 이상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핵심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사실은. 이미지만 줘버렸을 뿐이에요. 당장 물어보더라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에 때문에 이렇게 왜곡돼 버려요.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식당에서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에 때문에 마약하거나 뽕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죄값 받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그 이 미용사 건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출연했을 때 마차님과 비슷한 생각 아니 아무렴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일단은 기자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자기가 실수로 무슨 말을 내뱉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우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좀 나쁜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혹시나 한겨레 쪽에서 조금 더 아는 것을 흘리지 않고 발판을 깔는 게 아닌가 또 거기에 미용 시술에 또 뭐가 있는가라고 괜히 더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심리전법에서는 역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그래서 박근혜가 뭐 100억 추산에 뭔가 추사를 맞는 이유가 외모에 신경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런데 아니 국민을 잘 보이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네. 노인들이 아이유니까. 네. 근데 네? 문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추론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니까 머리 만지느라 세월호 대응이 늦었을 것이다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보면 하다 도저히 지금 국민적으로 온갖 난리가 났기 때문에 후다닥 나오느라고 그 외모도 못 갖고 나와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추정해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컨셉으로 하고 나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한겨레 기자가 가서 머리도 잘라보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 밝히고 인터뷰해달라고 할 때 예. 그런 게 나와요. 일부 좀 사양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인터뷰를 해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오셨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님 인터뷰해드릴게요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런 건 어차피 누구나 스킬이에요. 빼는 듯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기획된 게 아니라면 끝까지 인터뷰 안 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오다가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밥줄 잘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의 증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인터뷰해 줍니까? 그렇죠. 지금 박근혜의 머리를 10년 이상 만진 사람이고요. 최순실이 단골로 있던 미용실의 원장으로 소개받아서 박근혜까지 머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차례 미용실에 가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7시간을 조금이라도 실드치기 위해서 누군가 기획한 작품에 너는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박근혜 약게이트에 대해서 앞에 제가 기계음으로 넣었던 게 그런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지금 올림머리 이런 걸로 오염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7시간이. 그렇죠. 그 상태를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방송한 게 한 25분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 하면 웬만한 머리 다 잘라요. 머리 너무 길게 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새날 방송은 박근혜가 머리 만지느라 세월호 대응에 늦었다는 보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빙가. 한강 신도시 쪽에 어디 좋은 오피스텔 없을까? 한강 신도시면 NK 리우밀 오피스텔이지. NK 리우밀 오피스텔? 구례 중심 상업지역의 생활 편의는 물론 단지역 수변공원과 구례역까지 들어선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김포 한강 신도시 NK 리우밀 오피스텔. 문의전화 031-8000번에 9700번. NK건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 한 장뿐인 나만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커플티,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가족티, 자영업이나 단체분들에게는 맞춤형 단체 티셔츠를, 세상에 단 한 장도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공작소를 검색해보세요. 광화문에서 화제가 됐던 그 디자인 말이지. 이야, 박근혜 사진 들어간 이하 작가 작품. 우리도 맞춰해봐야지. 그림과 사진이 패션이 되는 곳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diy.co.kr 070-4211-2321 킥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삶을 이야기했던 우리 인터뷰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재작년 요맘때쯤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분들이 드디어 독립을 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전국 퀵 서비스인데요. 이름이 투도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문을 남기겠다. 이문.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예, 죄송하고요. 문에서 문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해준 건 아니고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니까 투도어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문 앞에서 문 앞에까지. 비슷하죠? 그렇죠. 도어투도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도어투도어라고 이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도어투도어인데 이거 정말 기발하네요. 문 두 개를 딱 놓고. 그 투가 이제 거기는 TO였고 여기는 이제 투 두 개짜리. 그러니까 도어투도어 하려면은 문을 두 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나로 만든 게 참 기발하네요. 이런 네이밍 좋다. 머리가 거의 푸른나무급이에요. 감사드리고. 퀵 서비스 많이 이용들 하시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막 대놓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 가까우신 분들, 지인들이. 그런 분들은 괜찮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전국 퀵이니까 이왕이면 새가 날아든다 인터뷰도 하신 적이 있고 그분들에게 퀵 서비스 한번 맡겨주시는 건 어떨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800-2312 퀵 서비스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 사실 사무실에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번호를 딱 메모해 놓으시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전화를 이제 여기에서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퀵이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퀵 서비스 그러면 전국 네트워크 가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마스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도 퀵으로 가능합니다. 다 나머지는 뭐 택배 아니면은 이삿짐이겠죠. 택배보다 훨씬 빠르고 이삿짐보다는 작은 거지만 빨리 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다 퀵으로 가시면 돼요. 실제로 그 이쪽에서도 퀵 많이 씁니다. 무슨 물건 집회 현장으로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퀵사 하시는 분들 제대로 사람까지도 퀵으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연예인들 급하게 행사장 넘어가야 될 때 퀵 딱 부릅니다. 뒤에 항상 그것 때문에 헬멧 하나 더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랑 사귀시는 그 태진아 씨
그런 분들이 이제 행사장 가려고 이렇게 퀵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퀵이나 이런 작은 다마스 이런 거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되게 고민을 해요. 어디를 맞아. 할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길거리 붙어 있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쓰고 검색해보고 제일 위에 나오는 거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퀵 초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퀵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퀵 서비스는 전화번호 몇 번이요? 1800-2312. 예. 앞으로 저희 회사는 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더. 예. 그래서 퀵 서비스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만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중고 나라에서 물건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 물건을 택배로 받아보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렇게 되죠. 사기 당한 걸 몰라요. 근데 이거는 퀵 서비스를 내가 보내. 직접 갈 수가 없으면. 그래서 상황 자체를 물건을 받아보고 사진을 찍어 보낸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오, 완전 진화됐는데요? 네, 진화된 퀵 서비스.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신다는 네. 거잖아요. 와. 보통은 퀵 서비스에서 그런 서비스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화내요. 그런 거 시키면.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저기 어디 그 남한산성 정도 갔어요. 갔는데 차를 끌고 갔는데 술 먹다가 놀다 보니까 대리를 불렀는데 키가 없네. 이럴 때는 여기 전화하시면요. 1800-2312로 전화하시면 그분이 댁에 가서 댁에 있는 분한테 키를 받아다가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 훌륭하죠. 네. 훌륭하네요. 사소한데 부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개념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 다시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안 해드리죠. 그렇겠죠. 4.16 재단에 이분들은 후원금 일정액 정확하게 규정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프로그레시브 하시네요. 잠깐 그 몇 분 이야기하는 사이 전화번호 잊어버렸을 거예요. 희랑님. 1800-2312입니다. 아, 똑똑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청문회로 그냥 퉁을 한번 쳐볼게요. 더군다나 굉장히 재미있는 증인들이 많이 나온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 청문회. 자, 오늘 청문회 재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인상적이었던 게 가장 인상적인 게 제 생각에는 장시호라고 보고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피로 얽힌 관계 장시호도 있고 김기춘 놀라울 만큼의 어떤 그 악마성을 보여주고 있는 김기춘 다음에 차은택도 있었고요. 다음에 고영태도 있었고요. 다음에 김종 전 문화부 차관도 있었고요. 이런 인물들이 지금 그 이모저모를 우리가 트윗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수다쟁이님이 트윗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차은택에 관계된 건데요. 차은택과 김기춘의 그 증언 내용입니다. 차은택, 최순실이 김기춘 실장에게 연락이 올 거다라고 했다. 김기춘, 대통령이 차은택을 만나라고 했다. 결론,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김기춘에게 차은택을 만나라고 지시했다라고 결론. 최순실이 권력 1인자 확정.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 방송에서 최순실보다 더한 진짜 실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말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반박한 적이 있잖아요. 최순득은 상황상 보면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박근혜를 시켜먹는 정도지 실제로 실권자는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청문회 증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최순실이 실세인 거 맞잖아요. 이석현 국회의원님의 트윗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송년 동창회로 하나 최순실은 사회에서 공황장애라 못 나간다고 무시폭로하고 안봉근은 자식 교육상 안 좋아 못 나간다 하고 장승호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 있어 못 나간다고 우병우는 도망가고 아나무인 동행 거부 시 체포하는 법 제가 만드는 중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역시 이석현 의원님 맞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장승호란 사람이 베트남에서 유치원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장이에요, 그렇죠. 원장. 네. 근데 지금 들어와 있나 봐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만 유치원을 한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도 유치원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 미팅을 한다는 얘기인지 자기 애가 유치원을 다니는지 둘 중에 하나 의미가 불분명하네요. 고영태 증언 중에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최순실은 세월호 노란색만 봐도 싫어했대요. 완전 싫어했대요. 고영태의 증언입니다. 오늘 고영태가 증언을 하는 거를 보니까 뭐 100%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양의 진실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것이 노인네들 70 넘은 노인네들이 하는 것 짓거리를 따라하던 장시호가 있었죠. 장시호가 아주 오늘 또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지도 뽕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뽑기? 어떤 게 아이디신가? 슬래시 뽑기. 자기 결혼식 한 걸 저렇게 얘기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구라치는 걸 온몸으로 외치는 애잔하다. 이거에 관계돼서 이제 소소님은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한마디로 요약을 했네. 최순실은 에어포트 장애. 그러네요. 공항 공항 장애. 에어포트 신드롬. 에어포트 가로 열고 공항 가로 닫고 장애. 장시호, 제가 2006년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 하냐, 국민들 웃기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혼까지 할 정도 사이가 나빴으면은 원래 그런 사람들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해서 정말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과연 그거 잊어버려지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얘는 아니 나도 기억 못할 때 있는데요. 그 몇 년도에 결혼했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9월 14일인데 난. 그걸 어떻게 왜 기억을 못하냐고. 저 양반 이혼까지 하면서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니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내가 머리에 털이 나고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 나의 의지로 나의 인생을 결정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티스트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과 사회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던 바퀴거든요. 9월 14일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거꾸로 하면 4.19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처럼 특별한 날에 결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4.19. 제가 4월 19일 날 결혼했어요. 두 분 운명적으로 만났네요, 그러면. 재밌네요. 장시호 확. 그거를 몰랐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대답이 나오든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걸로 그렇다 보니까 때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질문 나와도 모른다고 해? 그렇게 여보에 얘기했는데 대한 근데 갑자기 자기 결혼기념일 물어볼 줄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딱 나오니까 그냥 듣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린 거 아닌가. 거기에 순발력이 진짜 좋았으면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에서 모릅니다 했으면은 진짜 재밌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런데 이 장시호한테 이거 물어본 그 국회의원이 희은모 씨라고. 하태경. 그걸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약속 잘 받아내는 하태경. 희은모 씨라고 약속하셔야죠. 약속 하나 하시고 가야죠. 뭐 이러면서. 우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얄미워, 이상한 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트윗도 있습니다. 트위터 엄지척척님 트윗인데요. 청문회를 보면 볼수록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청문회와 더불어 자질 부족 국회의원들의 민심농단 청문회를 동시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 저런 것들을 국조특위위원으로 선발한 경위부터 밝혀라. 좀 공분을 사는 그런 질문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새누리당 이완영이라든지. 근데 그 사람은 왜 코수염만 이렇게 덤성덤성 기르고 나왔어요? 커밍아웃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르면 외놈 같아 보입니다. 사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완영이 단식하는 쇼를 했어요. 네. 그럴 때 수염 길었던 적이 있는데 바쁘고 힘들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제스처예요.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남자들 수염 안 깎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엄청나게 바쁘다는 표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바빠서 못 깎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걸어 떨어졌다가 알람이 일어나서 딱 봤더니 진짜 무슨 내가 가야 될 시간에 30분도 안 남았어. 그거 어떻게 깎고 나갑니까? 머리 막 부스스해도 그냥 뛰쳐나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박근혜는 머리를 했다는 거고 씨발. 아니 근데 김무성이가 그 한 번 이건 써먹은 거잖아요. 집에서 있다가도 그냥 덥수룩하게 나와가지고. 김무성은 이제 그 민생 투어를 집에서부터 며칠 동안 수염을 길러서 나오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이 사람들. 아니 이 인간이 지난번에 성주에 사드 배치된다고 할 때 자기가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단식 투쟁을 할 때 길렀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오버롭 되면서 이 인간이 왜 길렀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여러 가지 뉴스들의 비판들 중에 안민석과 장시호에 대한 나는 이해가 되던데요. 그게 사담 잡담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서로 간에 진심처럼 느껴졌고. 인간적인. 왜 그러냐면 안민석은 다른 그 국조위원들이랑 다르게. 다르죠.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그 옛날에 무슨 사냥 관련한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동물들 계속 따라오는 사냥꾼을 인식한다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알았는데 실제로 마주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일종의 이렇게 이제 술을 놔보는 거예요. 안민석 입장에서. 제가 미우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냥 단순하게 말장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원한 관계가 너무 깊다 보니까 한수 그런 식으로 한번 바둑으로 한번 던져보는 상황. 그런 거를 그냥 국회의원들의 수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민석에 대한 저는 A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민석은 지금 이 정권 내내 팠거든요. 최순실 게이트에 그거를 파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안민석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시간 때우려고 농담 따먹기를 한 게 아니었다고요. 예, 저도 그 지점은 동의하는데 그 안민석 의원이 일종의 약간의 하는 질문이나 답변을 그 유도하는 그 법이나 어차피 그분이 이 사건의 거의 총체적인 몸통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제일 많이 추적을 하신 분이라 보니까 푸른나무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약간 포석? 뭐 약간 그런 느낌.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은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 트위터리언들이나 언론들이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시계루 사랑에 한 번만 나와줘 님의 트윗입니다. 민간인이라면 모를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모릅니다. 대기업 사장도 모른다. 모른다가 청문회 유행어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원래 청문회 때는 그게 유행어에만. 모범답안이죠. 청문회만 말고 뭐 내가 어떤 것에 뭐 말하기 싫으면은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야구 그리고 멜롱이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기춘 가지고 끝장 청문회 합시다. 박범계 의원, 김성태 이완영 의원 없을 때 의결하자. 자, 밤샘 청문회 올소라고 그 김기춘 끝장 청문회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리학 12일 신청 시작 님이 트윗에 올려주셨는데 야당 쪽에서 끝장 청문회를 제안하는데 자신만만한 이유 필리버스터를 한양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자네 부인 겨울에 찬바람이 나면 콜록콜록이 심하다면서? 그러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나?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해서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근데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총수들이 나왔을 때 교님이라든지 뭐 그 호칭에 대해서 저만 거슬렸나요? 다 거슬렸죠. 굉장히 거슬렸어요. 굉장히 거슬렸죠. 회장님 하는 게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증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공식적 증인. 예. 증인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걸 거기에다가 뭐 부회장님, 부사장님, 회장님 뭐 이렇게 너무 같듯이 모시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이완영? 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나 이런 거 하잖아요. 정치후원금 모으려고
삼성은 진보 정당까지 다 후원금 보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런 거에 맞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폰서란 말이에요. 번색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 하듯이.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관계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자리에 그 많은 재벌 총수들이 있었지만 가장 에이스는 49살의 이재용이었습니다. 이재 네. 드래곤. 그러네 진짜. 이재용을 보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저는 중국 역사 쪽인데 수나라 때 수양제라고 고구려를 무리하게 침공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자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에 오를 때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막 죽여요. 죽여서 지가 황제가 돼. 그리고 연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원래 완전히 그 동네 쓰레기 탕한데 자기 어머니 황후가 죽었을 때 아버지 눈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곡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책 열심히 있는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결국에 자기 형을 제끼고 지가 태자가 돼서 황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재용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나와서도 영악하게 연기를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기 위한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그 연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삼성에는.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들이 네. 다 예상 질문 답변 준비해 주면서 이렇게 답하라고 연습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사법 처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표정 연기까지 지도가 됐을까요? 그 웃음이 나오는 거를 참는 듯한 막 비쭉비쭉거림의 그 얼굴 표정이 나는 이상하다 아예가. 그게 라이브로 보고 있을 동안에 그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던 게 이재용만 카메라에 잡히면 이재용이 입술을 실룩거리는 게 마치 웃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웃음을 참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의 틱장애 같은 게 있어서 이 입 주위의 근육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 주가 아니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는데요.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교육도 했는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매너리즘이라든지 바디 랭귀지 자체가 모범적으로 정말 코칭을 잘 받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늠름하게 잘하고 있네라고 봤더니 역시 주가도 따라서 잘 올라가지고 있더라고요.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황으로 보면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청문회 증인 중에 하나가 이재용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고 그게 최순실과 또 연관이 있고 그게 최순실을 또 돕기 위해서 말 사주고 삼성이 비호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정말 비열한 게 대부분은 나는 몰랐다. 심한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회사가 너무 커서 그런 정도는 신경도 안 썼다. 이런 느낌도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이인원 부회장에 대해서 뭔가 죽음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다 밀어버렸어요. 이인원 부회장이 한 거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재용 표정은 저는 달리 봤습니다. 심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떠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그런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정도 위치에 서면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분 사실 알고 보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 큰 5%가 뭐야. 3%도 안 되고 그런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항상 공격을 받아오고 있고 삼성의 적대적인 시민단체나 주주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이것 완전히 실소유주 개념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교육을 받고 나와도 본성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가 갑이라고 느껴지니까 이 새끼가 우리 비웃는 건가? 우리 갖고 노나? 이게 아니고 이재용 자체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떨고 있는 게 저는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세대의 능구렁이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떠는 것을 밖에 안 보여주는 포커페이스가 가능한데 이재용 정도는 그게 밖으로 들켜버렸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술이 마르니까 입술도 바르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립밤이 굉장히 상승 그러니까 탑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죠. 그게 OT였었어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였었는데 고영태가 최순실을 떠난 게 강아지 때문이에요? 강아지 결정적으로? 때문에 사건이 있었대요. 최순실이 강아지를 맡기고 나갔는데 고영태 보고 보라 그랬는데 고영태가 이 강아지를 혼자 놔두고 운동을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최순실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다가 나갔을까요? 최순실이 고영태에 어디에 있다 나갔을까요? 살림집이었을 거예요. 네, 고영태의 집에.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들어가서 뭐 살림 집기하고 돈도 갖고 나와가지고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 거라고 최순실이 우겨서 서로가 우기고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고영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전형적인 동거한 커플들의 그 헤어지기 전의 모양새잖아요. 네.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거라고 뭐 이런 거. 네가 줬잖아 그러고 60이 넘어서도 그러고 싶진 않네요. 원성님의 트윗입니다. 어쩌면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고영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는 고영태 작품이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찌라시에 돌고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존경했나요? 좋아했나요?를 물어보잖아요. 아 근데 그 질문은 좀 민망하긴 하더라만 어쩌면 핵심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언론은 저거를 국회의원 자질문제로 몰고 가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건의 정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남녀관계라는 게 오죽하시면 우리 조상들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60살 되시면 여러분들 보기에 연인 사귀고 싶지 않을 것 같으세요? 비웃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 전까지 연애하셨어요. 왜 이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문회라는 게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청문회에서 다룬 사건 자체가 이런 류의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치정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뭐 최순실, 그다음에 차은택, 고영태, 박근혜까지 포함된 이런 게이트가 사람들에게 좀 약간 생소한 소재인데다가 그 방금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왜냐면 치정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근데 이제 국민들 봤을 때 그게 좀 왠지 기대했던 것보다 오가가는 대화 자체가 너무 그 청문회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관계가 어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해 보면은. 니들이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이거는 사귄 관계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자기 사는 집에 여자가 왔다 가면서 강아지 맡기고 가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 누구나 다 알고 있냐 이를 왜. 제 강아지는 자기야한테라도 맡기기 싫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최순실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가까운 사이. 정말로 가까워야지만이 맞아요. 왜냐면은 강아지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떻게 되지 뭐 정말 내 새끼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을 그러니까 사귀는 관계면은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내가 좋은 거지 내 강아지가 좋아할 일하고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애견인으로서 어느 정도 다 공감대는 있을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 밖에 없다라든지 외에는 내 새끼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까워야지 강아지를 맡기는 거죠. 삼각 애증 관계라고 연합뉴스가 쓴 기사 제목이에요. 차은택, 고영태, 최순실이 삼각 애증 관계다. 최순실은 알고 보면 판무파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 가까워졌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뭐 연인 관계입니까? 저입니까? 아니라고 발작 뗐죠. 근데 이야기는 이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막말하고 정부리 때 폭발해가지고 2015년 초에 TV조선 찾아가서 동영상과 자료를 줬다는 게 사실은 잠재해 있던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빌로밀로라는 가방을 이제 광고를 하고 싶어갖고 고영태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차은택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자기도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근데 무식한 고영태에 비해서 차은택이는 굉장히 감성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가득하다는 건요 머리가 되게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냉철한 머리만으로는 절대 좋은 그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다른 남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긴 그거잖아요. 차은택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고영태한테 소홀해진 거지. 그러니까 고영태의 심리를 분석을 내가 하나 해본다고 하면 이건 정치인도 아니라서 길게는 못하겠고 가까운 사이일 때는 강아지 봐주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나한테 권력도 안 주면서 허드렛님 말 시키면 그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어떤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서 그 가정적인 일만 시키고 그러면 폭발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고영태가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방송을 내보다시피 그래서 그 차은택을 박근혜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차은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짓말을 해요.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 관련한 무슨 회의 자리에 가서 딱 한 번 갔던 게 전부였었고 거기가 청와대의 위치상 어디였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치마의 덕대 같은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머리털이 다 뽑힌 한이 있더라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2번 만났다라고 했다고 한 다음에 4번으로 됐다가 뭐 숫자 자체는 왔다 갔다 했는데요. 청문회를
보고 느끼고 해도 차은택은 CF 감독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트 쪽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감수성도 높고 언어라든지에 대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우리 고씨 아저씨는 운동선수잖아요. 전직 운동선수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월등히 다르더라고요. 단어 끊는 거와 단어 사용과 있는 게 월등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디 랭귀지라든지 그 매너리즘 자체가. 근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김기춘을 제외하고는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본인들의 변호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호사들한테 교육을 받고 나온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가 지금 살아남아야 할 구멍을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와서 한 얘기들은 이 사람들이 합의가 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오늘 이후에 또 쌈박질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분명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균열은 심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전 질문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감정적으로 싸우지는 않아도 현장에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말했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가지고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라고 차은택에게 물어봐요. 근데 차은택이 망설이는 사이에 그걸 바로 고영태한테 다시 물어봐요. 무슨 관계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은택 같은 경우는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되게 재밌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에서 한치를 한번 서라는 것만 인물 관계들을 그려보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손가락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은 김기춘입니다. 너무 능구랭이처럼 보도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아니라고 부정해버렸어요. 최순실 몰랐다. 아직까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박근혜를 측근에서 모시는 가장 가까운 정치인 김기춘이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비서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무슨 빌딩에 거주해 본 적이 있냐? 사무실 있었냐? 아니다. 나는 광화문 근방에 있는 사무실 20년 동안 쓰고 있다. 그게 사실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 근방에 있을 수도 있고 정치 관련한 무슨 포럼 사무실은 강남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잘 들어보면 다 허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청문회의 위증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나요? 너무 미약하니까. 청문회 위증은 드러나면 무기징역 때려야 됩니다. 청문회에 안 나오면 있잖아요. 안 나오는 딱 그 순간에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지명수배가 붙어가지고 출국 금지가 자동스럽게 되고 그거 한 번 안 나온 것만으로 징역 최소 5년 이렇게 때리는 우병우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기준이 그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애들이 안 나올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한다면 누가 안 나올까요? 징역 15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고 증인으로 안 나올. 강하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모멸감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건을 내놓고 최순실은 에어포드 장애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증인들의 수준을 보면 딱 알아요.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그리고 김기춘.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3명 그러니까 장시호는 최씨일가 대표로 나온 것 같고 고영태는 어디 빠져나가 거의 자발적이죠. 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하니까 나온 것 같고 차은택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은데 김기춘은 뭐랄까 일종의 배리어를 치기 위해서 좀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원래 김기춘은 안 나오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야당 쪽에서 김기춘만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 온리 김기춘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막 말이 나오니까 출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김기춘은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등등등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 언론까지 장악한 그거 하면은 우리 방송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김기춘 게이트라는 거를 따로 열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 망원동 옥탑방 곰박사님이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심정적으로 동조가 됩니다. 김원봉이 의열단 조직해서 요인 암살하고 다녔던 심정을 알겠다. 이런 트윗도 올려주셨네요. 김원봉 선생이 노덕술 같은 사람들한테 고문당하고 뺨 맞고 그러면 당하는 입장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해방만 되면 내가 니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했던 독립군 출신들이 그런 독립지사들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칠판놈한테 고문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몰락은 몰락이고요. 우리가 자꾸 크고의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김기춘이 저렇게 나올 건 사실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순순히 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거 믿고 가지 않잖아요. 김기춘이 만약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들은 어떻게든지 법적인 거를 피해 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명백한 팩트들도 왜곡되고 굳어지고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보면 제가 했을 게 분명해.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 왔다 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도둑이 아니라도. 근데 아침에 놓고 갔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집에 들락거린 사람은 CCTV에 의하면 아파트 15층인데 들락거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앞인데 앞에 있는 CCTV에 의하면 딱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하. 범인은 누굽니까? 범인이요? 세면대 배수구멍. 이라고 지금 쟤들이 우기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지는 않았지만 범인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것처럼요. 심한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추론해서 이야기하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날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왔던 온갖 음모론이 지금 진실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저질이었던 거죠.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눈높이 청와대 레벨에서 방송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남들은 헛다리만 짚고 있었던 거지 뭐.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한 명을 트위터리안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누굽니까? 트위터리안 이름은 7월님이십니다. 이재용이 반나절 바보 연기를 챙긴 것. 1번 삼성 승계 완료 대내외 가시. 2번 형사책임 연피 1차 관문 통과. 3번 꼰대 천국 돈 먹는 하마 전경련 탈출 성공. 4번 건의제가 만든 미래전략실 없애고 친정체제 구축할 명분. 5번 각종 사회단체 기부 요청 거부할 그럴듯한 핑계. 이재용이 가장 득본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 이재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민석 의원이 그랬나요? 그 웃음보 터질 때 대통령이 30분을 얘기할 그 머리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할 때 막 실룩실룩 거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대답을 해요. 솔직히 그때 만나고 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웃음 참다가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상의 이제 삼성의 총수로서 대통령을 덕대해 본 것도 걔도 처음이었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이라는 게 참 정말 별거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바로 눈치를 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 뭔 말하는지 이해 못할 정도의 말을 씹으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을 나쁘게만 바라보면은 삼성의 이건희랑 똑같은 놈, 그놈의 새끼, 뭐 나름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정경련 활동하지 않겠다는 거는 되게 높게 사는 편이거든요. 삼성, SK 정도가 빠지면은 정경련은 사실상 와야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늙은 노인네들은 손을 들더라고요. 정경련 해체에 반대하더라고요. 야, 5명이었나 6명이었나 들었어요. 근데 그 정경련이 갖고 있는 폐약질이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어떤 그 대표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과의 로비 기구로 사용되는 게 그렇죠. 유일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경련 해체시키면요 기업들 법인세 올리는 거 쉬워져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 중에 한 분인 박숙이 할머님이 운명하셨어요. 그 할머님이 남긴 유언이 소녀상 아래 묻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문재인님이 파워 트위터리 아닌 문재인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소녀상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가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훼손을 바로잡으라는 것도 촛불 민심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우리가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옥상 댄스님이 그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혁명은 인민의 토요일을 먹고 자라는구나. 자, 이번 주는 목요일 방송 나가고 나면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목요일 저녁부터 국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금요일 날 오후까지 계속 지켜보고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서 파티를 간단하게 하고 정말 토요일을 먹고 자라는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게 가결이 된다면 이제는 그 광화문 옆쪽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요. 왜냐면 12월 24일도 토요일이고요. 12월 31일도 토요일이에요. 오호. 네. 좋은데. 그 이틀을 광화문에서 보내시겠습니까? 광화문에서 100만, 200만 모이는 건 봤잖아요. 네. 국회 앞에 그렇게 모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이나 국회 쪽에서는 잔디밭 개방하네 마네 하는데 아직도 그건 결론이 아직 안 났고요. 물론 우리가 방송하는 사이에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국회 광장에 광화문 인파가 그쪽으로 몰려든다고 하면 이게 굉장한 압박이 되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국회에 몰려드는데 광장을 개방 안 한다? 잔디밭. 그러면 그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쪽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길에.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금융권 중심지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뭐 있었죠, 미국에서. 월스트리트가를 점령하라. 그게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국회 잔디밭 광장이 다 꽉 채워도 2,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럼 100만 명이면 뭐 그게 여의도 자체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오큐파이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큐파이 여의도. 그거를 직접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섭겠구나, 실제로. 가결이 날 수 있도록 시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압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트윗을 여기저기 날려주시는데 제가 지금 당장 못 찾고 있는 건데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나를 만나러 왔다 하고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하고 그 개방을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가라고 하신 글도 여기 텔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회에 가시면은 국회 본관은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국회의원 이름 비로도 못 들어가고 관련한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은 아까 말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것도 국회의원실에서 전화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누구 오기로 돼 있냐. 그리고 오른쪽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건데요. 자, 거기는 뭐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 잔디밭에 싸고 와도 돼. 뭘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그게 우리가 주인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어떤 메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보현님이 메일 하나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민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월호 촛불 지도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4.16 연대에 촛불 지도에 있는 내용이 거의 2년 전 데이터라 오래되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이슈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16 연대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는 촛불 지도는 진보 네트워크에서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오래되어서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새롭게 대체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를 조금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제 인생 30년 중 초반 25년은 사실 사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통령 이름도 순서도 외우지 못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구분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왜 그런 걸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식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와 내가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맹세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 몇몇 역사적 사건, 역대 대통령의 스토리 등을 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노력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역사 속 인물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우리 세상의 기득권층.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는 저와 같은 노동자, 청년, 청소년들. 그러던 중 세월호 활동을 계기로 안산에서 실제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세월호 대학생 도보순례였습니다.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대학생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6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도보순례 3박 4일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걸었던 조원들, 함께 걸어주셨던 승무기 어머님을 비롯한 유가족들, 성묵 오빠를 비롯한 여러 생존자 분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월호를 가슴속에 품고도 혼자 마음 아파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사회 이런 개념들을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하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의 시민단체에도 가입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함께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진 금요일 세월호 피켓팅에도 참여하고 붐비는 출근길에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피켓팅에 참여했습니다. 일다에서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운영할 때 분향소 지킴이를 몇 해 하기도 했어요. 민중총궐기 날 순실길 프로젝트도 하고 2주 후에는 분노 배출소라는 것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가치, 함께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모두 나열해 적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류와 국민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여한 극소수를 제외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요. 신기하게도 행동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가방에 노란 리본조차 걸고 다니지 못했던 소심한 제가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뭘 해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교류하고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이 너희에게 엄청 좋은 시기인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뀌면 너희 이제 뭐 할 거니?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열심히 쫓아다닐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한 대선을 통해 대통령도 바꾸고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소수자를 대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인식과 자세도 바꾸고 자본주의 중심의 법과 제도 환경을 바꾸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도 바꿀 거예요. 특정 이슈, 특히 우리가 흔히 정치적 이슈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선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외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면 주변 친한 사람들마저 색안경 끼고 나를 보게 되진 않을까로 시작하는 다양한 걱정. 이런 사회와 문화마저도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겠지요. 쓰고 나니 매우 긴 글이 되었네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사이트에도 페이스북에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 활동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다양한 이벤트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세월호 지도를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서 곧 공유할게요. 세월호 관련 피켓팅, 공부 모임, 연극제, 신앙송제, 라디오, 팟캐스트 파일, 전시회 등을 모두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올리고 나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보연 드림. 사연이 구구절절 A4용지 2장 분량의 사연이었고요. 이슈 여기 원래 이슈가 ISSU2죠. 네. 근데 그런 도메인이 없었나 보지. isu.kr이래요. isu.kr. 오늘 짧아서 좋네요. 짧고 좋고 도메인? 딱 도메인이 짧고 좋고. 저 이수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역.kr, 이수.kr.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현재 6곳의 촛불 데이터만 올라와 있네요. 소녀상 앞에 있고 영등포역, 안산, 제주, 국회의원회관, 파이낸스 센터 빌딩 이렇게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너 형태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운동과 서명과 정보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곳에서 이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야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역도 등록해야지 하고 등록도 좀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씨의 정말 혁혁한 공은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자각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랄까요? 이런 걸 보여주신 분들이고 이 민보 의원님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세상에 새롭게 눈 떴다는 것 자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거기 가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글 하나 써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이트는 글 많아지고 가입자 많아지고 콘텐츠 많아지면 금방 키울 수 있어요. isu.kr 페이스북에도 있네요. 페이스북에 한글로 이슈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슈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가셔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